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학 신입생들도 찾아듣는 영어로 영작 우석진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어저께 오리엔테이션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생이 잘 듣고 있다고. 그 신입생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회생활 이전에 학교생활도 잘할 것 같네요. 정보를 정확히 캐치하고 있는군요. 요즘 뭐 사회생활이 확실히 필요한. 이러면 좀 학점이 좀 올라가나요? 열심히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뭐 학점에 민감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렇다면서. 그럼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근데 교수님도 학점 준 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전화 받은 적 혹시 있어요? 저는 그 컴플레인이 거의 없는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객관식입니까 시험이? 뭐 객관식, 주관식 내든지 간에 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중간고사는 쉽게 냅니다. 예. 그러면 학생들이 다 나는 성적이 좋겠지. 나는 수업을 잘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가 기말고사를 좀 어렵게 내요. 그럼 망했잖아요. 그럼 B만 나와도 난 살았다. 제 노하우입니다. 제 학생들하고 노하우입니다. 밀당하는 교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들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데이지님이 나날이 과감해지는 헤어스타일이라고. 멋지다고 지금. 개강 맞이해서 파마 한 번 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개강이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계청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임금 격차, 남녀 간,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된 통계가 나왔던데 일단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통계청에서 그 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에 관련된 통계예요. 네, 맞아요. 22년 기준이죠. 올해가 2024년도인데 그렇죠. 작년 것도 아니고 재작년 거. 여하튼 데이터를 모으고 발표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제 여러 뭐 언론도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남녀 임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6년하고 6년 전하고 2022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남성 이제 임금 근로자죠. 사업자 말고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가 2016년도에 326만 원을 받았었는데 2022년도 6년 뒤에 되니까 414만 원으로 88만 원 증가했다. 근데 반면 여성은 206만 원에서 271만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65만 원밖에 증가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격차가 2016년대 보면은 남녀 임금 격차가 120만 원이었는데 요게 6년 뒤를 보니까 143만 원으로 오히려 더 벌어졌네.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이제 그런 이제 표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평균 소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평균이 아니고 중위값을 보면 어땠느냐. 그렇겠네. 그러니까 사실 통계라고 하는 게 보기 다름이라면서요. 그거는 또 통계를 공격하시는 분들 그런 말이고 저희 같은 학자들은 숫자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숫자에 속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저희도. 왜냐면은 그 자기한테 유리한 이제 통계를 취사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확증 편향 아니야 그러면?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검증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뭐 책이나 이런 거 쓸 때는 그냥 유리한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내 주장에 좀 것들을 좀 갖다 붙이는데 되게 객관적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 이제 교수들은 이제 학자니까 학자들은 동료 평가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피어 리뷰라는 걸 하는데 이걸 이제 동료들 던져주면은 동료들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이런 거 있냐 이렇게 와서 한 1년 두드러기 맞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서. 그래서 보통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근데 이거는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지금 이 통계청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수준으로 보면 벌어지고 있는 건 팩트다. 달리 볼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요. 이런 비교도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조금 그 유념해야 될 거를 조금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은 이제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성의 임금이 어떻다, 여성의 임금이 어떻다. 이건 이제 높이예요, 수준. 이게 아니고 성장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2016년에 여성이 얼마였는데 몇 프로 늘었다. 증가율이 예, 매년 얼마큼 늘었다. 남자는 얼마큼 늘었다.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건. 증가율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수준으로는 벌어져 보이지만은 예. 증가율로 보면 여성 이제 그 임금은 지난 6년 동안에 한 4.7% 늘었고, 증가율이. 증가율은 여성은 이게 남성은 4.1% 늘었어요. 그래서 증가율로 따져 보면은 여성의 증가율이 훨씬 더는 편이 좀 그렇지만 조금 높았다. 낮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대로 쭉 가면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지. 언젠지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 개가 안 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수준으로 보니까 남성이 이제 높은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좀 낮아도 그렇죠. 좀 많이 늘어 보이고 절대액은 더 많은 거니까. 예, 그 여성이 조금 좀 성률이 높아도 조금밖에 안 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좀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근데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 여성 노동자, 그다음에 어떤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 여성도 있을 거고 그냥 단데 뭉친 다음에 딱 평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데이터는 다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약간 가중치라는 걸 조금 적용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표집을 해가지고 표본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요 표집을 했을 때 이 전체 노동시장을 대표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보통 표집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나는 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찾아가면 없지. 일하러 갔으니까. 그리고 부잣집은 가면은 문을 안 열어주죠. 아니 그럼 이게 저도 가끔 이제 주민센터 찾아오던데 그냥 본인이 응답한 걸 기초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면은 이제 임금 자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뭐 인구 센서스 할 때처럼 보니까 본인이 응답한 거 갖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인구 센서스도 이제 본인 응답이 너무 번거롭고 부정확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인구 총조사라고 하는 거는 행동 통계랑 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행동 통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행동 통계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물어봐야 될 것만 이제 가서 물어보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당신 월 평균 소득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실제로는 100만 원 받는데 앞에 딱 주민센터 직원인데 100만 원 쓰기가 뭐야 갖고 150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측정 오차라 그래요. 또 뭐 또 용어가 있어요, 그게? 측정 오차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이제 남성 키가 쭉 있는데 남성 키 그 우리가 평균을 따지면 173에서 174가 정도가 돼요. 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숫자가 173, 174를 향해서 낮은 키부터 쭉 늘어나기 시작해요. 필사적으로 반올림하죠. 쭉 늘어나기 시작하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남자들은 보통 이제 병역을 위한 이제 신체 검사를 거친 걸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말고 물어본 데이터가 있어요. 아, 당신 키가 몇이냐? 객관적인 데이터는 174나 3을 향해서 쭉 늘어났다가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요. 근데 이제 물어본 데이터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우리나라 남성 키 중에 169가 없습니다. 반올림. 169가 없어요. 왜 169? 나 170으로 대답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측정 오차라는 게 늘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소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측정 오차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소득이 낮으면은 뭐 내가 응답을 하지만은 좀 내가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고소득자는 줄일 수도 있고 고소득자는 혹시 이거 얘기하면은 나한테 세무조사 나오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내려서 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탑 코딩, 바텀 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소득을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소득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약간 부정확하게 그 대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카드 발급번 이럴 때 저도 은행 거래하면 이제 소득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저도 헷갈리는 게 세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 세금 신고했을 때 그 과표 기준 이걸로 얘기를 이제 헷갈려서 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응답자들이 조금 수월하게 답할 수 있게 그리고 익명성도 보장할 수 있게
범주를 줍니다. 뭐 근데 100만 원 이하냐, 얼마부터 얼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냐. 그러면 약간 그 사이의 카테고리에 들어간 범주에 들어가는 걸 답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부정확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 여자 임금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남자 여자가 과연 동등하게 비교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상어는 사과끼리 비교하고 배는 배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과하고 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란 게 또 다 있고 또 학력도 될 거고 대기업 중소기업도 다 다를 테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이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학력 같은지 아니면은 연령이 같은지 그리고 경력이 같은지 그렇죠. 아니면 사는 지역마다 조금 더 그 임금 차이가 그렇죠. 있는 임금 같은지 그렇죠. 아니면 결혼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자녀가 있으면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낮은 임금이라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이 비교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 본 것처럼 남자 여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한데 성만 달랐을 때 예컨대 차이가 생긴다. 지금 요 2020년 통계로 보면은 어떤 정도 그 차이가 생기냐면은 지금 남자가 한 남성 노동자가 근로자가 한 100만 원이면은 여성이 한 68만 원, 7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예요. 한 절반 정도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좀 덜 받는 거죠. 그렇죠. 덜 받거나 아니면 여성 기준으로 보면은 남성이 한 50% 이상 더 받게 되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요거를 이제 키를 좀 저는 이제 키를 맞춰야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학자들은 통제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통제한다. 오늘 클래스가 뭐 엄청납니다 지금. 예. 예. 그 뭔데요? 통제한다는 거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컨대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통제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써요. 그런 요인들을 통제를 한다. 약간 조정을 좀 하는 겁니까? 예, 조정을 이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눈에 보일 때는 한 40% 정도 뭐 30% 40%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성의 조금 더 경력도 좀 짧고 뭐 이런 것들을 연령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은 그러면 이게 한 20% 내외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어요.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예. 예컨대 지금 미국 연구 중에서 흑인하고 백인의 임금 격차를 80년대 이럴 때 엄청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4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게 차별이다. 이런 연구들이 많았었는데 90년대 후반 이후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통제들을 쭉 하게 되면은 이 격차가 10%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줄어든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격차가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차별로 볼 수가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 특성에 의해서 노동자들 특성에 의해서 차이나는 부분들을 다 통제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설명 안 되는 부분 있지 않냐. 그거는 누군가 차별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특성에서 다 설명하고 나면은 임금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아무튼 그렇게 조정하고 나서 나온 것만 갖고 보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 우리나라는 좀 심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좀 큰 편이죠. 큰 편이에요. 큰 편이고 요걸 우리가 그 경제학 용어로 오하카 블라인더 분해라 그래요. 뭐예요? 또 그건 또 사람입니다. 오하카와 블라인더가 요거 이제 분해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저 오한마라고 들어갔고 오하카입니다. 오하카 블라인더. 어느 나라 사람이 이름이 왜 그래요? 이건 약간 남미 사람인데 스펠링은 이제 OX로 하는데 자기 이름은 오하카다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예, 멕시코를 우리가 메히코 부르는 것처럼 사람을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이 사람들 특성을 이제 다 통제를 해서 키를 맞추고 나면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리고 줄어들었는데 남는 거는 우리가 차별로 본다. 이제 이게 이제 한 측면이에요. 이렇게 연구를 이 격차를 보는 한 측면이고. 근데 다른 측면은 약간 조금 더 구조적인 측면을 좀 봐요. 사실은 보려면 같은 대기업 사원인데 남녀 임금 차이가 얼마나 원래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통제한다고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나면은 이게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그게 한 20% 정도 되더라. 그렇게 20%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온다.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다. 차별 격차가. 이제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접근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남녀 사이에 특히 부부 사이에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의 결과 아니냐. 그건 또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뭐야? 그게 뭔데 그게? 우리 그 경제 이론 중에서 네.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설문을 해가지고 경제 이론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론이 뭐가 있느냐 라고 그 투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설문에 1번이 비교 이론입니다. 비교 우위라는 그러니까 개념은 많이 유통된 우리가 이제 리카도의 비교 이론인데 비교 우위, 비교 열위 뭐 이렇게 예, 비교 우위 우리가 많이 배우긴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우위. 그러니까 예컨대 그 김종배 선생님이 훨씬 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보고 저는 사회도 잘 못 보고 생긴 것도 좀 그저 그렇고 그렇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잖아요. 노래도 못하고 이런데 네. 우리 같이 모여 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은 김종국 선생님이 노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회도 보고 다 이런 거 다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우위론이거든요. 아 근데 뭐 하나는 잘하는데 또 뭐 하나는 못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다 잘해. 김종국 선생님 다 잘해.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잘해. 네.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도 김종국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게 있지 않냐. 아 예. 더 잘하는 걸 하고. 이른바 특화된. 예, 더 잘하는 걸 하고. 그 다른 쪽이 저 같은 사람이 조금 김종국 선생님이 더 못하는 좀 더 상대적으로 못하는 거를 내가 하면은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면은 김종국 선생님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진다.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아이돌 같은 보면은 쟤는 뭐. 외모도 준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비주얼 담당, 보컬 담당, 뭐 랩 담당 이런 식으로. 아니요, 이제 그 아이돌이 있는데 아이돌이 모든 걸 다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안 하고 노래하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비교 우위가 있는 걸 더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거를 해가지고 좀 바꿔 먹자. 비교 뭘 어렵게 특장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다 좋아진다는 게 비교 우위론이에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시장 소득이 시장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고 요즘 그런 그 쌍이 좀 늘고 있다는데 부인이 돈을 더 잘 벌어서 남편이 전업 그러니까 이제 가사 노동을 하고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장 소득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시장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약간 중립적 용어를 쓰는데 홈 프로덕션이라고 써요. 간의 생산. 가사라고 안 하고 말 잘 지어내. 홈 프로덕션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그 반대쪽이 이제 홈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가서 바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이제 아내가 집에 있어가지고 임금 격차가 조금 이제 벌어지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결과다. 아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데 비교 우위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우리가 뭐 누구를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나온 셀렉션의 결과다라고 뭐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한 교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이거는 그 이제 게리 베커라고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이제 이게 가구 내에서도 이제 이런 선택의 문제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한 부류가 있고 이게 선택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게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니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예컨대 우리 야구하는데 내가 1루 주자인데 지금 타자가 나와서 유격수 땅볼 쳤는데. 땅볼 치면 무조건 달려야 되죠. 난 2루로 가서 죽는 건데 내가 이거 선택의 결과냐 내가 이거. 무조건 달려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그냥 룰이 그런 걸 어떡하냐 내가. 그럼 내가 1루에 있다 더가웃으로 뛰느냐 홈으로 뛰냐.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특별하게 이제 그 뭐 유리천장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이게 그러니까 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고 이 사회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이 제약 때문에 이걸 몰려가지고 선택을
선택을 몰려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임금이 좀 낮은데 혹은 경력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성이 이제 일가정 양립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조금 더 일가정 양립을 일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직종으로 가다 보니까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나와도 저임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작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든이라고 하는 이 여성 노동자의 그 100여 년간의 여정을 이제 연구한 걸로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이번 데이터도 보면은 약간 근데 그런 게 좀 보여져요. 왜냐면 남녀 임금 격차가 이걸 연령별로 나눠 보면은 50대에 가장 크게 벌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50대. 근데 이제 남자 50대, 저 이제 50대인데, 예, 50대입니다. 예. 뭘 자랑스러울 건 아니고, 네. 요즘에 인기 많은 이제 70년대. 네. 아, 예. 한동훈보다 이제 한 살 많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여하튼, 50대가 보통 이제 관리자급이에요. 근데 그렇죠. 남성이 보통은 이제 그 경력을 계속 이어가니까 50대인데 관리자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그 연령대의 여성이 직장에 남아 있는 경우는 경력이 좀 짧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 그렇죠. 뭐 출산이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뭐 유리천장이든 경력 단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50대 여성은 주로 이제 임금이 제일 낮은 그렇죠. 숙박, 그다음에 음식점업, 서비스업 쪽으로 이런 데 종사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이게 한 230만 원 정도 벌어지는데 50대에서 그러니까 남성이 한 509만 원, 여성이 2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229만 원 벌어지는데 이게 연령별로 봤을 때는 가장 크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 존재하는 거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 받고 이번에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금 전에 남녀 간 임금 격차는 6년 전과 6년 뒤를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1년 전과 1년 뒤를 비교를 하니까 격차가 0.05배 줄었다고 해요. 커진 게 아니라 줄었답니다. 그러면 줄었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그래 봤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0.05배라고 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죠. 그죠? 큰 의미는 없고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예, 저희는 이제 그 뭐 여론조사에서도 무슨 오차범위 이런 거 따지지만은 예, 저희는 뭐 여하튼 그 표준 오차라는 걸 따지는데 이 표준 오차를 고려해 보면 큰 차이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요 격차가 지금 뭐 유지가 되고 있다. 예컨대 대기업은 지금 한 59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중소기업은 29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커요. 예, 300만 원 격차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월천 선생이라는 월천 부럽습니다. 네. 월천 거사들이 대기업은 한 13% 되는데 중소기업은 이게 2%가 안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일자리가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어르신들이 너무 대기업 바라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갖고 중소기업에서 네가 열심히 일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꼰대라고 욕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려고 하겠어요? 대기업 가려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인적 자본의 이 배분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도 가지고 저기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 그게 아니고 마치 그 어르신분들이 거기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좋고 뭐 개척병신 얘기하고 도전적인 아이고 참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이제 요즘 군대 좋아졌더라. 야, 나 같으면 2번도 가겠다. 그래서 그건 악담 아니에요? 예, 나 군대 2번도 가겠다. 막 이제 군대 야 너무 좋더라. 야 이런 얘기하고 사실 비슷해가지고 여하튼 확 와닿네. 예, 지금 우리가 지난 뭐 10여 년의 흐름을 보면은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금융보호법이 이제 이게 금융산업이죠. 이게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이게 높고 그다음에 757만 원? 예, 757만 원 정도 월 평균 소득이? 월 평균 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숙박 음식점업 이런 데가 172만 원으로 야, 757만 원대 172만 원이면 얼마 차이 이게 또. 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산업별로도 격차가 네.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게 KDI가 수능 성적하고 임금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요게 KDI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27일이죠. 27일이면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KDI에서 포커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정책 발표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포커스에 제목이 이거예요.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좋죠. 만들어지면야 뭐 나쁠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부원장 하시는 고영성 박사님이 계세요. 저하고도 이제 친한데, 예, 고영성 박사님이 이제 요거를 포커스에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용노동부 차관도 하시고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여기 KDI 이제 부원장이고, 그다음에 교육개발원이라고 이제 교육 관련 있어요. 교육개발원. 예, 교육 관련부는 최고 이제 연구 원장으로 지금 내정됐다는 이제 소문이 좀 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죠. 또 닦아는 정보를 또 알려주시네. 네. 예, 거기 KDI 친구들이 알려줬습니다. 예. 여하튼 이분이 이제 제가 이게 제목 봤을 때는 좀 생뚱맞은데,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기업 일자리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너무나 좋은 얘기지 뭐.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어떤 얘기가 똑같은 거냐면은 재벌 2세는 정말 유복하고 편하게 잘 지낼 수가 있다. 니네 엄마 아빠가 좀 재벌이 좀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얘기가 그렇게 연결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사실은 얘기가. 그러니까 분석은 제가 이제 보고서 읽어보니까 분석은 좋아요. 분석은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석이 잘 됐어요. 예컨대 수능으로 봤을 때 하위 20%, 예. 하위 20%, 그다음에 상위 20%. 요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임금을 얼마큼 받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니까, 왜냐면 수능을 높게 받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갔을 거고, 그럼 이제 대기업 갔을 거고. 예, 그게 이제 임금 격차가 예. 커지기 시작하고 이게 40대까지 가면은 가장 높아져가지고 51%까지 벌어진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 수능이나 저는 이제 학력고사 봤지만은 학력고사 보셨나요? 네, 저는 학력고사 세죠. 옛날 사람들이어가지고. 뭘 또 왜 위화감 조성으로 왜? 저도 학력고사 봐가지고. 요즘 수능 세대하고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 푸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푸는 능력이고 일하는 능력은 사실 또 아니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일 잘한다는 보장은 공부 없지. 잘하면 또 어리버리하죠.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꼭 또 시험 잘 본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능력하고 그렇지. 우리가 일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머리가 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아요. 다른 경우도 많죠. 예. 일단 사회 나가보면 알아요. 네. 말귀를 못 알아듣죠.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예, 그게 40대까지 되면은 그게 50% 이상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인권 격차가? 임금 격차가 그 하위 20%하고 상위 20% 이렇게 임금 격차가 많이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상위권 대학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건 다 하는 얘기잖아, 사실.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입시가 과당 경쟁이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지역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다. 그걸 굳이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야. 원래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다 아는 얘기를 또 그러니까 데이터 해서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게 학술적으로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데이터로 가져오면 보통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90%, 95%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이제 그렇게 데이터로 구현이 안 되는데 이제 약간 그런 점에서 이제 구현이 됐다. 최근에 이제 의대 열풍도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의사가 돈도 잘 벌고 뭐 봉지가 4억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뭐 돌아다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다른 직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다음에 뭐 정년도 없이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자유롭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뭐 의대열평도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그래서 대안이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능 상위 20%가 아니라 30%까지 혜택 볼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인데 굉장히. 근데 대기업이 만들어 주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과가 이제 3,000%가 지금 없어졌죠. 그 얘기하면 시민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네. 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가 지금 산으로 지금 막 가는데 네. 이게 그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게 일단 내용을 차지하고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야 이거 대기업을 조금 지원해 주란 얘기인가? 아 얘기가 또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됩니까? 되죠. 왜냐면 복선이 이거예요? 요거를 자락을 요걸 깔고 대기업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대기업 지원을 하자. 아, 그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로 이제 연결하려고 이걸 자락을 까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죄송하지만 좀 냉철하게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대기업 일자리가 뭐 13%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뭐 12에서 13% 그 사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선진국들은 훨씬 대기업 일자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서 뭐 명시로 써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유는 규제 때문에 그런 거다.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네. 그렇게 이제 이어진 소식인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9988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9988. 그래서 중소기업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맞아요.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맞아요. 근데 그 숫자가 좀 틀린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고용은 88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13? 대기업이 그러니까 13이라고 중소기업이 이제 그 88% 차지하니까 대기업이 이제 한 12% 13%를 차지하는 건데 요게 사실은 조금 좀 틀린 숫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틀린데?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사업자 번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모으게 되는데 그리고 규모는 보통 거기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는 300인 기준으로 많이 써요. 근데 요게 이제 예컨대 모 자동차 회사의 뭐 딜러, 대리점 또 따로 사업자 번호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그 사업자 번호를 갖고 있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데이터 보면은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 기업 수준에서 모아야 돼요, 다. 이렇게 모으면은 대기업이 고용하는 게 13%가 아니고 한 40% 그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다고요? 예,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격차가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 대기업 중소기업 그 차이도 있겠지만은 노동 사이드가 지금 한참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도 임금 상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40%라는 게 이제 외주화 해버린 아웃소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대기업 건데. 그러니까 형식상 지금 따로 돼 있는 중소기업처럼 보이는. 근데 그것까지 다 아울러서 얘기인 거죠. 예컨대 그거는 이제 사업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리스크를 위험을 조금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법인을 또 차리거든요. 아니면 사업자 번호는 이제 따로 받기도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해운업 하잖아요. 그럼 그 배는 다 하나씩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배 하나가 배 하나씩 회사 차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해운업 소속으로 하나 해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배 하나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물어주느라고 회사 전체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아이돌을 우리가 키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석유 시추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비유가 좀 어째 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석유 시추를 하는데 석유가 안 넣을 수가 있잖아요. 안 넣을 수 있지. 그러면 아이돌도 우리가 돈을 들였는데. 그러면 잘 나간 아이돌 벌어들인 걸 여기다 돌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아이돌 이제 한 명이 잘 되면은 그거를 거기 수익에다가 다른 데 비용을 다 털어요, 같이. 그렇지. 예, 다 털어가지고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비용을 좀 분산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나중에 다 회사 하나씩 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해돼요. 예. 하여간 여하튼 그래서 기업 수준으로 하다 보면은 고용이 12%보다 훨씬 더 많은 대기업이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의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수준이냐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대기업 되기 싫어가지고 대기업이 안 된 줄 아냐. 그렇죠. 중소기업이. 아니 물론 이제 어떤 기술은 작은 중소기업이 그 맞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크지 않는 물론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기업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상당히 세고 그다음에 뭐 우리 예전 프로가 이게 정경유착이었잖아요. 정경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못 올라오게 막는 그런 구조도 세거든요. 못 올라오게 막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기 싫어서 일부러 쪼개는 경우도 있고. 쪼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2010년대 초반에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어요. 네.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도 예. 우리나라 기업 생태가 진짜 동물원 같다. 맞아요. 뭐 그런 표현도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도전하는 걸 또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큰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어차피 조금 승부를 좀 걸어야 되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점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퀀텀 뭐 점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도전하기 좀 어렵고 저희 그림 하나 있으면 가져온 거 하나 띄워주시면은 네. 저거? 저거가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죠. 프랑스예요. 뭔데요, 저게? 저게 이제 이 가로축은 저게 이제 그 기업에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는 50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인 미만이면은 중소기업으로 돼 있고, 그래요? 50인 이상이면은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걸로 돼 있고, 중소기업에 주는 이제 혜택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300인 기준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매출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네. 프랑스는 이제 그 50인 기준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50인 바로 미만 49명, 예. 48명의 기업 수가 쌓여 있어요. 그렇네. 저게 원래 스무드하게 저게 쭉 내려오다가 이어져야 되는데 50인까지. 가운데에서 이제 확 갈라지는 그 왼쪽에 있는 게 중소기업인 거예요. 50인 미만. 50인 미만. 그리고 오른쪽은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혜택이 좋기 때문에 네. 내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지. 올라가기 싫어. 그래서 이런 경향도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기업 되고 싶어도 중소기업이 따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되고 싶어도 또 사회 구조가 또 이 경제 이 생태계가 그거를 가로막는 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누가 뭐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업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러면 중소기업 예컨대 뭐 30명 고용하는 기업 한 100개 합쳐가지고 대기업으로 하나 만들어주면은 고용 늘어나는 거냐.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황당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대기업 지원 많이 해주라 그런 얘기로 연결되는 너무 고각하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봅시다.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그 뭐 자본시장을 보면은 한동안 이제 그 공매도 금지한다고 뜨거웠고 그 다음에 금투세 해제한다고 지금 맞아요. 뜨거웠고 그래서 이제 지금 증시가 지금 한 2,200선에서 머무르다가 지금 2,600 한 중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오, 많이 올랐네요. 분위기가 뭐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한번 받고 한 번 더. 올라갈 때 한 번 그러니까 더 추진 한 번 더 추겠다. 그게 밸류 프로그램. 그게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연초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코리안 디스카운트 준 그 얘기 중에서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좀 낮은 기업들이 있다. 저평가된.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PBR이라는 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주가 PBR? 순자수 비율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지금 주가가 있는데 요거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회사를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지금 바로 회사 청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주가가 낮으면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개 같은 게 이제 1인데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PBR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PBR을 우리가 부르고 그거를 시총에서 자산을 나누면 계산할 수가 있는데 네. 요게 1보다 낮은 기업을 저 PBR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그럼 이런 기업 주식을 사면 나중에 더 많이 오르게 되나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중 매수를 했죠. 역시 이미 했지. 역시 이미 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된다 그래요. 60%가 넘는다 그 정도거든요. 이제 요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작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저 PBR 이런 기업들이 이 주가를 높일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조치들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일본 증시가 지난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가장 하락입니다 지금. 뭐 끝났다는 얘기도 뭐 보도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저희 짚자고요 나중에. 하여간 지금 일본 증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융당국도 또 따라쟁이잖아요. 따라가 일본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면 특히 일본에서 하면은 우리 그 관료들이 못 참습니다. 꼭 따라하고 마는데 여하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시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시행한다고 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들이 그럼 저 PBR 기업을 사가지고 올라가면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게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금융위원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게 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뭐냐면은 이제 현황을 진단하고 니네 수익률이 주가가 어떻고 니네 자본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걸 현황을 니네가 분석을 한 다음에 목표를 만들어라. 중장기 어떻게 이거를 PBR을 계산할 건지 목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걸 주주와 소통을 해라. 이런 얘기 저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야, 니네 학생들 방학인데 방학 때 계획 세워가지고 방학 생활 잘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너 다음 학기에 만나자. 이 선생님이 중학교 때 했던 얘기. 금융위가 내놓은 게 이거예요? 금융위가 이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학할 때 보면은 동그라미에다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7시 기상 그다음에 맞아. 30분 동안 아침 먹고 그다음에 공부. 크레용으로 색깔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칠하고. 10시까지 공부. 그다음에 30분 휴식 12시까지 공부. 그래서 쭉 만들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9시에 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려가지고 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끝나게 되는 게 어떻게 끝나냐면은 계약하기 전날에 탐구생활 밀린 거 그거 쓰고 일기 쓰고. 제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하루에 일기장을 다 쓰고. 그래도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야삽 바르는 애들은 또 신문 갖고 와가지고 날씨 맞춰가지고 오늘은 맑음 이거 일기 써. 그건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신문이라는 거 구경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들이 이거 날짜 봐가지고 이거 저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죠. 선생님이 그 날짜별 날씨를 기억을 못할 거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충 썼죠. 그거를 다 안 봐도 날짜 하나만 가지고 쭉 비교해도 됩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게 뭐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요거를 공시를 해가지고 밸류업을 할 방안을 내놔라. 그래서 기대에 엄청 못 미쳤고 그래서 밸류업 쇼크가 발생했다는 그러니까 기사를 봤는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소문난 이제 먹을 거 하나도 없나 이런 거네.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이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그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균형인데. 그러니까 뭐 큰 기업들이 뭐 알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면 강제성이 없다. 약간 페널티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예컨대 뭐 이 진도를 못 맞추면 우리가 상장에서 폐지하겠다. 우리 쫓아내겠다. 뭐 이런 거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걸 메시지를 준다거나 그래야지 이제 기업들이 하지. 이걸 왜 하겠어요. 그다음에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왜냐면 공시를 하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뭐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게 없고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뭐 세제나 재정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혜택들이 지금은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만 있고 이걸 어떻게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이거 뭐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업 쇼크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네. 그 전에 이제 주식 좀 사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포크 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빈 접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접시 막 집어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하는 이제 국면이고 다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우리도 억울하다. 왜요? 우리도 안을 지금 당장 못 내놨지만은 방향 내놓은 거고 우리가 점점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내놓겠다. 그럼 이건 이제 금융위원회가 뭔가 미리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오더 받아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뭐 총선이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부합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또 그 경제 구조에서 재벌이 또 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보통 기업들이 뭐 저 PBR이다 뭐 이런 거에 뭐 큰 관심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큰 기업들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이게 좀 아무래도 거기 가서 이제 큰 소리 못 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가가 좀 과소평가되는 거는 이제 지배주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시세 조정은 아니지만 주가를 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이게 모두의 모든 그 다수의 이제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오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식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기업소득 환류 3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에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기업이 너무 현금성 자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나 뭐 배당이나 맞아요. 이런 거 하면은 좀 세금 깎아주겠다 해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사실 투자라고 이걸 해준 건데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배당을. 근데 이게 배당을 주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외국 주주들이 많이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은 외국 주주가 돈 받아가니까 국부출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그냥 기업소득 환류 3법 해가지고 외국 주주만 지금 외국인 주주만 지금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럼 자본 시장 개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거 지금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하튼 기업소득 환류 세제가 이제 그 이름 바꿔가면서 몇 번 유지되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초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주 환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배당을 잘 안 줘요. 근데 배당을 잘 안 주는 이유에는 첫 번째 이제 그 지배구조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자본이 이제 그리고 자산이 많이 있어야지 지배주주가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두 번째는 배당에는 과세가 돼요. 또? 근데 양도소득에는 과세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도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 이게 배당 안 주면 배당을 주면은 배당 낙이라 그래서 주가 떨어져요. 그렇겠죠. 왜냐면 희한하네. 왜냐면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자산 그 기업 가치를 발행하는 건데 배당 주고 나면은 돈이 기업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근데 어차피 주가 떨어지는데 그럼 내가 배당을 받으면은 요거는 배당 소득을 내야 되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받으면은 안 주고 받으면은 내가 양도소득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묘하게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묘하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금투세 폐지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당을 줄 이유도 별로 없고 또 배당을 달라고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묘한 균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1절만 하자. 우리 1절만. 왜 1절 발라드 했으면 발라드 하든가. 왜 발라드 하다가 뭐 힙합 하다가 막 이런 거 섞어서 하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세 조정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나쁘게 보시는 분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도박장처럼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주가 조작도 우리가 처벌 못하는 그런 못하거나 좀 약하게 처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전한 이 투자금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단호하게 그냥 해주는 게 밸류업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애시당초 따라가기가 힘든 구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신입생도 챙겨 듣는 우석진 교수의 명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